지금까지 당사국 총회 참여자의 인력 및 기능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당사국 총회에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당사국 총회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참가하는 대규모 회의입니다. 2018년 이집트에서 열린 제14회 당사국 총회에는 197개의 당사국 대부분 외에도 20개가 넘는 UN 기관, 40개가 넘는 정부 간 국제기구, 70개에 달하는 학술단체, 40개가 넘는 원주민 공동체, 약 60개의 산업단체, 그리고 약 200개의 NGO가 참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3개의 지방자치단체와 3개의 청년단체도 참여했고요. 어림잡아 약 630개에 달하는 국가와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크고 복잡한 회의인 만큼 처음부터 목적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칫 머뭇거리다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역할과 목표를 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특히 당사국 대표단에 속해 있다면 보통 사전 조정과 회의를 하여 총회 준비를 합니다. 자금 등의 문제로 혼자서 단체를 대표한다면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미리 정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겠죠? 당사국이라면 주요 보전사업을, 자국 보전사업을 위한 국제적 자금을 확보하거나 반대로 자국이 지나친 의무를 지지 않도록 막는 등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의결권이 없고 의무도 지지 않는 NGO 등의 참관자 역시 당사국에게 의견을 전달하여 총회 결의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다른 기관과 정보망을 형성하고 동반 관계를 체결하거나 단체를 홍보하고 또 다른 기관으로부터 배우며 모금, 보고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국 총회에 참가하려는 NGO는 먼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무국에 공문과 관련 자료를 보내는 과정은 31화에서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참관자로 등록되면 회의에서 단체를 대표할 사람을 지명할 수 있는데요. 지명된 단체 대표자는 개인적으로 이름, 개인정보, 연락처 등을 적어 그 단체를 대표하는 개인으로서 사무국에 등록을 합니다. 또한 비자와 숙박 등 여러 가지 행정사항도 처리해야 합니다. 총회에 참석하는 단체의 대표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대표단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가를 확정하면 회의에 앞서 준비를 해야겠죠? 지난 시간에 총회에서 참가자가 할 수 있는 역할로서 당사국 설득, 동반관계 체결, 단체 홍보, 정보 수집 및 보고, 모금 등을 소개했었는데요. 이러한 목적과 수행 역할에 따라서 사전 준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당사국 설득 활동을 펼친다면 화제에 대한 현황, 당사국의 입장 등을 조사해야 할 것이며 결정문에 특정 문구를 삽입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관련 정책 브리핑을 할 수도 있겠죠. 동반관계 체결이 목적이라면 단체를 소개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상대 단체의 대표자와 미리 약속을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단체를 홍보하려면 총회 중 행사나 회의를 조직할 수도 있고 현지에서 배포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드는 것도 좋겠죠. 모금을 하려면 자금 제공이 가능한 단체를 사전 조사하고 지원받을 사업 정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며 가능하다면 상대 단체와 미리 약속을 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또한 빠질 수 없는 준비로 총회 문서 조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언을 한다면 듣고 보는 경우와는 다른 준비를 해야겠죠. 당사국 총회 참가를 준비하려면 관련 분야의 총회 문서를 읽어야 합니다. 총회 문서는 총회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나오는데요.
이 문서는 회의의 내용과 진행을 다룬 공식 문서, 회의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다룬 정보 문서, 그리고 참가자를 위해 정보를 전하는 통지 문서로 나눕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2사분기 쿤밍에서 개최 예정인 제15회 당사국 총회는 현재 참가 등록을 시작했다고 알리는 통지 문서를 올린 상태입니다. 회의가 끝나면 총회 결정문과 같은 결과 문서도 나옵니다. 회의별로 어떤 내용을 다룰지 안건을 알려준 이 공식 문서에는 결정문 초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을 보고 어느 회의에 참석할지 계획을 세우고, 또한 결정문 초안을 보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야겠죠. 정보 문서에서는 여러 가지 배경 정보를 다루고 있으므로 관심 정보에 대한 문서를 읽어보고 추가 자료 조사도 해야 할 것입니다. 통지 문서에는 총회 참가 관련 사항과 총회 중 행사 정보가 나오므로 이곳에서 관심 행사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 문서에는 CBDC OP14 등 긴 기호가 붙어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CBD는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즉 생물 다양성 협약, COP는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 총회 문서, 그 다음의 숫자는 총회의 횟수를 표시하고 그 다음 숫자는 문서 번호입니다. CBD COP14-1은 생물 다양성 협약 제14회 당사국 총회 1번 문서이죠. 그 외에도 총회와 획수 사이에 DEC라는 말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DEC는 디시전, 즉 결정문을 가리킵니다. CBD COP DEC 14-1은 14회 총회의 1번 결정문을 말하며 공식 문서인 CBD COP 14-1과는 다른 문서이므로 헷갈리지 마세요. 총회 문서 외에도 총회의 보조기구인 이행보조기구는 SBI,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구는 SBSTTA 문서 번호가 CBD 뒤에 붙습니다. 회의 횟수가 기구 이름 다음에 표기되는 점은 같지만 총회가 아닌 해당 보조기구의 회의 횟수이므로 총회 번호와는 다릅니다. 보조기구 얘기는 나중에 좀 더 다루겠습니다. 총회 횟수와 문서 번호 사이에 IN가 들어가는 것은 정보 문서입니다. 문서 번호 뒤에 들어가는 ADD1, REV1 등은 1번 추가 문서, 1번 수정 문서입니다. 통지 문서는 CBD가 아닌 SCBD로 시작합니다. 이는 생물 다양성 협약 사무국의 약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총회 기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총회 현장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총회에서는 공항에서부터 안내 데스크를 설치해 정보를 제공하고 대표단을 이동버스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공항에서는 총회 장소 또는 공식 지정 호텔로 가는 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호텔과 총회 장소 간에도 셔틀버스가 운영됩니다. 공식 호텔에 묵고 있지 않으면 어쩌죠? 가까운 공식 호텔로 가서 셔틀버스를 타는 방법도 있어요. 총회 장소에 도착하면 우선 현장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입구 근처의 등록 데스크에서 여권과 함께 온라인 등록 시 사무국에서 받은 등록증을 내면 총회 명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려면 금속 탐지기 등 보안을 통과해야 하며 출입 시 명찰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총회 장소로 들어가면 미리 지리를 익혀두세요. 총회가 열리는 전체 회의실 외에도 워킹 그룹별 모임 장소, 지역별 회의실, NGO와 청년 참가자 등 그룹별 회의실, 전시실, 사무국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참석할 회의와 관심회의 장소는 시간에 앞서 미리 익혀두어야겠죠? 총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 총회 행사에는 크게 내부 회의, 정식 협상, 부대 행사, 공식 협상, 기타 특별 행사나 기자회견 등이 있습니다. 하루 중에 오전에 내부 회의, 오전에서 이른 오후에 걸쳐 정식 협상,
이른 오후에 부대 행사, 늦은 오후에 공식 협상, 그리고 저녁 시간에 부대 행사 등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은 총회마다 또 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 중에 생물 다양성 협약 홈페이지와 행사 중 전광판을 참조해 주세요. 생물 다양성 협약의 당사국 총회는 생물 다양성 협약의 모든 당사국 그리고 수백 개의 정부, 비정부 기구가 모이는 대규모 회의입니다. 그렇다면 총회 기간 내내 다 같이 회의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전체 총회 기간 중 일반적으로 4번의 회의에 전원이 참석하여 진행합니다. 그러면 4번의 회의 동안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요. 회의는 보통 워킹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전체 회의에서 회의할 안건들을 구성 및 분류합니다. 대부분의 회의 안건은 2개의 워킹 그룹에서 다룹니다. 전통적으로 1번 워킹 그룹에서는 협약 운영, 재정, 이행, 즉 보조기구 중 이행 보조기구의 권고사항을 많이 처리합니다. 2번 워킹 그룹에서는 과학, 기술 사안을 주로 논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전문 부속기구 권고사항이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회로 의사결정이 되면 가결로 통과된 문구를 전체 회의에 제출하여 전체 회의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4차에 걸친 전체 회의 중 2, 3차 회의 때에는 작업한 문구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으며 4번째 최종 전체 회의에서는 결정문 초안을 채택합니다. 회원국들은 워킹 그룹 외에도 지역 그룹과 협상 블럭을 구성합니다. UN 5개 지역별로 그룹을 조직하거나 이해관계에 따른 협상 블럭을 통해 공동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협상 블럭에는 선진국 입장을 대표하는 유럽연합,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미국, 한국, 일본, 캐나다 등의 선진국 모임, 개발도상국 입장에는 중국과 G77,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최빈 개발도상국, 그리고 세계 생물 다양성의 70%를 보유한 중국, 콩고 민주공화국, 인도 등 19개의 국가를 포함하는 거대 생물 다양성 국가 블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회원국 외에도 수많은 정부, 비정부 기구가 참여하고 미국처럼 회원국이 아닌 참관 국가도 협상 블럭에 소속되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총회에서 모든 대표단이 자신의 목적을 띠고 분주히 움직인 끝에 결과를 도출하고 총회는 끝을 맺게 됩니다. 당사국 총회에서는 어떤 결과를 내나요?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은 당사국 총회 결정문입니다. 전에 결정문 문서 번호를 함께 봤었죠. 결정문은 각 당사국이 이행할 지침과 행동을 정한 협상의 결과물입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 사안을 협상하는 기본 협약으로서 총회 결정문은 그 구체적인 이행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3대 목적, 즉 생물 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실현하는 방법과 더불어 곧 따를 예정인 협약의 의무 조항, 예를 들어 보호구역 관련 지침, 재정책의 의무 등도 결정문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이행하게 됩니다. 결정문은 매 총회마다 나오는 결과물이지만 의정서나 협약 개정처럼 드물게 나오는 결과물도 있습니다. 의정서는 협약의 특정 부분을 구체화하는 조약으로서 가입을 따로 하는 별도의 조약입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 총회에서는 현재 2개의 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생물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입니다. 이 2개의 의정서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협약 개정은 말 그대로 협약의 문헌을 고치는 것인데요. 다른 결정과 마찬가지로 총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지만 달성이 되지 않을 경우 출석 당사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합니다. 이렇게 총회가 끝나도 협약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행하고
또 다음 총회의 협상을 준비해야겠죠. 또한 보조기구와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총회에서 협상할 바탕이 되는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보았듯 당사국 총회는 생물 다양성 협약의 최고 기관입니다. 협약 관련 결정을 내리고 협약 이행의 방향을 정하고 협약 자체를 고치거나 확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총회는 보통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또한 총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관으로 지속적인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총회의 기능을 보조하는 연구기구인 보조기구입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는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구를 두고 있고 당사국 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협약에서는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구 외에 이행보조기구도 두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평가, 협약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평가, 당사국 총회와 보조기구의 과학적, 기술적 질의 답변 등입니다. 이행보조기구는 총회의 이행 검토 기능을 보조합니다. 이행 진척사항 심사, 이행 개선을 위한 전략적 행동, 이행 수단 강화, 그리고 협약과 의정서의 통합적인 운영입니다.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과 당사국 보고, 재정체계 이행 등도 이행보조기구의 소관입니다.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구와 이행보조기구가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영구적 기구라면 협약에는 특정 주제와 목적을 위한 워킹그룹도 있습니다. 이것은 총회 기간 중 작업을 위한 워킹그룹과는 다른 기구로서 총회 기간이 아닐 때도 작업을 계속합니다. 현재는 제8조 제2호 워킹그룹, 즉 원주민사회와 현지사회 관련 워킹그룹, 그리고 보호구역 워킹그룹이 활동 중입니다. 워킹그룹은 보조기구에 비해 그 성격이 목적 중심적이고 일시적이므로 그 구성이 변화해왔으며 앞으로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회라는 큰 행사가 없을 때에도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하기에 협약체제는 생물 다양성 보전 등의 목적을 향해 정진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생물 다양성 협약의 최고 기관인 당사국 총회와 이를 보조하는 보조기구와 워킹그룹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들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과 조직 업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업무를 하는 곳이 바로 생물 다양성 협약 사무국, 그리고 사무국과 협력하는 당사국 총회 의장단입니다. 먼저 협약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당사국 총회회의 준비와 지원, 의정서에서 부여한 기능 수행, 기능 수행 보고서 작성 및 총회 제출,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조, 그 외에 총회에서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을 이끄는 사무총장의 임명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의 상위 기관인 UN 환경계획의 공개 모집을 거쳐 각 정부에서 추천한 인물을 심사하고 UN 사무총장에게 추천합니다. UN 사무총장이 동의하면 정식으로 협약 사무총장으로 임명합니다. 현재 협약 사무총장은 탄자니아 출신의 엘리자베스 무레마 여사입니다. 한편 사무국의 총회 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는 총회 의장단이 있습니다. 총회 정기회의마다 당사국들은 총회 의장과
10명의 부의장으로 구성된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의장은 일반적으로 개최국의 환경부 장관을 뽑으며 총회마다 새로 선출하므로 일반적인 임기는 2년입니다. 총회의장은 총회의 개회와 폐회, 절차 결정, 협상 촉진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10명의 부의장 중 1명은 보고관으로서 총회 보고를 담당하며 의장단은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총회와 보조기구의 요청에 대응하고 다음 총회를 준비합니다. 이렇듯 사무국과 총회 의장단이 행정적 보조를 제공하기에 협약의 목적을 위한 작업과 총회 개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 조직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부분은 재정체계입니다. 19화에서 생물 다양성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평을 위해 선진국의 비용 분담을 요구한다는 협약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협약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생물 다양성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재정체계를 설립하였습니다. 협약에서는 세계은행 산하의 지구환경기금을 임시 재정체계로 정하고 이후 재정체계를 운영할 조직은 당사국 총회의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1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두 번째 결정문에서 개편된 지구환경기금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사국 총회는 지구환경기금의 재정체계 운영을 긴밀하게 감독합니다. 지구환경기금은 총회의 권한과 지침에 따르며 총회의 책임을 집니다. 당사국 총회는 재원 접근과 이용을 위한 상세한 지침을 정하며 재정체계의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재정체계에서 제공받은 재원은 어떤 목적에 사용하나요? 처음 15년 동안은 대부분 보호구역 관리에 사용하였지만 2018년 이후에는 보호구역 외의 육지와 바다 생물 다양성 관리의 68%, 30%는 보호구역 관리 개선, 2%는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과 행동계획 개정에 사용하였습니다. 보호구역 외의 생물 다양성 관리로 중점이 이동한 것이 최근에 일어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협약을 운영하는 돈은 어디서 나와요? 당사국 총회는 협약 운영 재정 충당을 위해 신탁기금을 설립하였습니다. 신탁기금은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이 내는 의무 회비와 자발적인 재정 기여, 현물 기여로 충당합니다. 회비는 당사국의 GDP에 따라 계산해서 선진국이 더 내도록 합니다. 현물 기여에는 회의 장소 제공이나 인력 지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 협약의 조직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협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다음 화부터는 협약의 의무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